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독하다는 말은 대개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독하다는 소문이 난 사람 뒤에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숨어 있다면 어떻겠냐고요.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안개가 내려앉는 그 마을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고 그 집 부엌 한켠에는 커다란 옹기 항아리 하나가 늘 말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은 무거웠고 술래는 시집 온 이래 단 한 번도 그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분이가 그것만은 절대 손대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내 손으로 직접 열 것이니 넌 거들떠도 보지 마라. 분이의 목소리는 늘 그랬습니다. 칼처럼 짧고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고 그날 이후로도 항아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분이가 세상을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독한 양반이 갔구먼. 며느리가 살았네 살았어. 칠봉댁이 제일 먼저 술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그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정말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밥그릇을 밀쳐냈고 빨래에 물기가 남으면 마당에 내팽개쳤습니다. 제삿날 제물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술래를 마루 끝에 무릎 꿇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서기는 그럴 때마다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감싸지도 어머니를 나무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래는 그런 세월을 12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이는 없었습니다. 마당에 소복이 눈이 쌓이던 날 술래는 처음으로 부엌에 혼자 들어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싸늘한 공기 속에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술래는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탈상이 끝나고 문상객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서기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고 술래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묵은 장독들을 살피고 낡은 소쿠리를 치우다가 다시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뚜껑 위에 얹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술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항아리 곁을 지나치며 얼마나 많이 궁금했던가요? 그러나 막상 열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내 손으로 직접 열 것이니. 그 손은 이제 차디찬 땅속에 있었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된장도 없었고 간장도 없었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술래는 손을 뻗어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고 상자 안에는 엽전 묶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술래는 종이를 폈습니다. 글씨는 거칠었습니다. 분이는 배운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술래에게. 그 세 글자를 읽는 순간 술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래는 한 줄을 읽고 나서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내가 시집 온 첫날부터 나는 알았다. 내가 너무 착하다는 것을. 착한 것이 이 집에서는 독이 된다는 것도. 술래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이 마을, 이 집, 이 살림이 얼마나 고된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가 독하게 굴수록 내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이 부엌 문을 흔들었습니다. 술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엽전은 내 것이다. 내가 이 집에서 아낀 것들이다. 석이 모르게 간직하거라. 내 앞날에 쓰거라. 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이제 알겠지. 술래는 한동안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뒷곁에서 혼자 울다가 눈이 부어 들어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 부엌 한켠에서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항아리가 떠올랐습니다. 분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례가 울었다는 것을, 순례가 도망가고 싶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끝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봉댁이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순례야, 시어머니 유품 정리하다 나온 게 있다며? 마을 사람들이 뭐 나눠줄 거 있냐고 묻더만. 순례는 재빨리 보자기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칠봉댁의 눈이 순례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뭐 들었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칠봉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순례는 숨을 참았습니다. 분이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온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칠봉댁은 한참을 순례를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뭐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순례는 그제야 보자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칠봉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낙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순례야, 그날 부엌에서 뭘 감추던 거냐? 마을에 소문이 돌던데. 시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순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문이요? 그래. 그 독한 양반이 살림 아낀 게 한두 푼이 아닐 거라고 다들 그러더만. 며느리가 혼자 챙긴 거 아니냐고도 하고. 순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12년을 버티며 단 한 번도 손에 넣으려 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와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변명을 하려면 편지 이야기를 꺼내야 했고 그것은 분이의 비밀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순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칠봉댁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왜 말을 못해? 그 순간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칠봉댁, 어머니는 독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칠봉댁이 멈췄습니다. 뒤에 서 있던 아낙들도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말만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지킬 것이 있어서요. 칠봉댁은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순례의 눈빛에 막혔습니다. 결국 셋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순례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도끼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기가 마당에서 순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칠봉댁한테 들었다. 마을에 소문이 돌더라고.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남긴 거냐? 긴 침묵이었습니다. 순례는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있습니다. 서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것입니다. 서방님께 드릴 것은 아닙니다. 서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운함인지 낯설민지 순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말이 12년 만에 나왔습니다. 순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말을 오래 가슴에 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순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독한 분이 아니셨을지도 모릅니다.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마당에 이름 모를 풀이 돋아났습니다. 순례는 아침마다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자신도 모르게 분이가 하던 방식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불을 고르게 유지하는 방법, 간장을 아껴 쓰는 방법, 남은 밥을 절대 버리지 않는 방법. 하나하나가 분이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순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칠봉댁이 어느 날 순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왜 이리 어머니를 닮아가냐?
칠봉댁은 쓴소리를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닮아간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술래의 집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혼이는 뜻밖의 빨리 성사되었고 새색 씨는 어리고 겁이 많아 보였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보며 12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두근거리고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첫날 저녁 술래는 새색 씨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게야. 그래도 버텨야 한다. 새색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때 술래는 분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칼같이 짧고 바위같이 단단하던 말들. 그 말들 뒤에 숨어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와라. 혼자 사귀지 말고. 새색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술래는 혼자 부엌에 남아 불을 껐습니다.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흘러들어 항아리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이제는 달리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이 항아리를 매일 지나쳤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열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언젠가는 열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술래는 뚜껑 위에 손을 얹은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항아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도 이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술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돋았고 손마디가 굵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살림을 알았고 손자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을 정리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항아리엔 뭐가 들었어요? 한 번도 여는 걸 못 봤는데요. 술래는 잠시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두어라. 내 손으로 직접 열 것이니 넌 거들떠도 보지 마라.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술래는 멈칫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칼같이 짧고 바위같이 단단하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술래는 혼자 남아 항아리를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항아리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살면서 그 당시엔 몰랐지만 훗날에야 비로소 그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독하다고만 여겼던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